이 미래에 대한 낙관. 1940년 봄에 있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안도와 화룡을 비롯한 백두산 동북부 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해 봄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적은 용량으로 주동을 지자니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힘에 부치는 시련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겨냥하고 달려드는 적의 파도식 토벌이었습니다.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무리를 지어 사면팔방에서 아각하고 달려드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노조에도 그때는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정말을 백두로 몰아 비화를 건설한다고 장담하고 나섰다가 오히려 한 해 겨울 인민혁명군의 대부대 선해작전 앞에서 골탕만 먹어온 그로서는 사실 우리 때문에 분통이 터질 만도 하였습니다. 관동군 사령관은 물론 일본 군부의 추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쩔쩔매던 노조에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봉천 동아지구로부터 증원대도 끌어들이고 지원은 소만국경의 국경경비대까지 불러다가 토벌에 내몰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림수산과 같은 투항분자들이 적들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찾아내려고 날치는 바람에 우리는 더 심한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산간오지에 있는 사냥꾼막, 버선막, 아편 밀재배자들의 막 같은 데까지 수많은 밀정들이 들이배겨 유격대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공작대라는 주구 집단들도 우리의 활동구역에 나타나 정세는 일본 제국의 편에 유리하다, 전도가 없는 혁명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리지 말고 귀순하라고 공개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련은 식량난이었습니다. 적들은 우리에게 한 대박의 식량이라도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산에다가 식량을 매몰해 놓으면 어떻게나 빨리 냄새를 맡는지 그것을 다 찾아내어 없애버리곤 하였습니다. 적들은 집단 부락들에서 주민 식량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밭으로 갈 때면 성문 보초들이 달려들어 밥그릇까지 뒤져보는 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집단 부락들에서는 군경들이 소모하는 식량과 피복, 탄약을 토성 밖에 비밀 창고를 따로 짓고 보관해 두었는데 그 위치는 취급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취급자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때에 창고문을 열고 비밀리에 물자들을 절금절금 집단 부락에 실어들였습니다. 우리가 성실을 자주 들이쳐서 후방 물자들을 보는 족족 다 실어갔기 때문에 적들도 그런 대응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광산과 탄광, 목재 채볼장들의 실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데서도 식량은 하루나 이틀 고작해서 사나흘 분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창주 부근에 있을 때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소금도 없었습니다. 7년대와 8년대가 안도지구를 부단히 유동하면서 식량 공작을 하느라고 했지만 별로 큰 소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니 온 부대가 끼니를 번지며 배를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해 5일절을 개구리 요리로 쇠했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개구리 요리가 고급 여종의 식탁에도 오르는 인기 있는 식품으로 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식당들에서는 개구리 요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넌두렁이나 개천에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구워먹는 풍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대부분은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지 맛에 혹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빨치산 생활이 아무리 간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5일절 날만은 끼니를 번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소독스 등판에서 맞은 1939년 5일절에는 대원들에게 술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5일절에는 술이 다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도랑의 개구리를 잡아 끼니를 구움댔습니다. 명절날을 그렇게 보냈으니 명절도 아닌 보통 날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창주 부근에 있을 때에도 식량 고생을 몹시 했지만 양초구 취기에서 활동할 때에도 배고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온 부대가 불을 우려먹으면서 구차스럽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다나니 양초구란 지명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기관청소대 동무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찾아갔다가 그들을 나무라만 일이 있습니다. 해토가 된 지도 오랜데 산채를 뜯어다 나물국이라도 끓여 먹으면 맛도 있고 식량 보탬도 되지 않는가고 했더니 강일영 소대장은 버쳐설 인원이 모자라서 나물 뜯으러 보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노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물 같은 것이야 버처를 서러 나갈 때에도 뜯을 수 있고 버처를 서고 돌아올 때에도 뜯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 싸움만 잘하면 하루 국거리 같은 것은 잠깐 사이에 장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강일영 소대장에게 지휘관이란 언제나 자기 대원들의 생활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따끔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자라면 전령병들까지 데리고 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다음날 강일영은 전령병인 전문섭과 리을설 그리고 한창봉을 데리고 산나물을 뜯으러 갔습니다. 네 사람은 저녁녘에야 돌아왔는데 나물은 한 바구니도 채 못 되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본 즉 풀밭에서 장시간 씨름을 하느라고 나물을 많이 뜯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뜯으라는 나물은 뜯지 않고 씨름판을 펼쳐놓게 됐는가고 물으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꽃향기가 진동하는 데다가 폭신폭신한 잔디밭을 보니 고향 생각이 절로 나고 봄동산에서 즐겁게 뛰놀던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씨름으로 한나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섭과 한창봉은 나이도 힘도 어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나니 승부도 쉽게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통이 엄청나게 큰 강일영은 심판이 되어 시합이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해봐라 또 해봐라 하고 손뼉을 치면서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소대장이란 사람이 손뼉까지 쳐가며 자꾸 부추기는 통에 두 대원도 신바람이 나서 씨름에 열을 올렸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령병들까지 달아서 산나물 뜯으러 보냈는데 넷이서 한 바구니도 채우지 못하고 오다니 그것도 부대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때에 씨름으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네 사람을 엄하게 비판한 다음 그들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주었습니다. 과오의 엄중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그보다 엄한 처벌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오에는 사령관이 준 임무를 그렇게 허술히 집행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네 사람이 다 책임성이 강하고 임무 수행에 남달리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거리든지 맡기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척척 해제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일본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그들은 우리 부대에서 모범적인 유격대원의 전용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그들이 들고 왔던 골막한 나물 바구니가 그냥 눈앞에 얼른거리였습니다. 그 바구니를 보고 주의 처분도 주었지만 어째서인지 씨름의 엄에 돌아갔다는 네 대원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느라니 이 험한 판국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비관을 모르고 배포유하게 씨름까지 해가며 낙천적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흐뭇한 웃음이 저절로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 여유가 없거나 생활에 대한 낙관이 없으면 그때의 어려운 정황 속에서 씨름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빨치산 대원들과 같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만이 적의 포위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노래도 부르고 씨름놀이도 해가며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동서고금에 없는 낙천가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세계에 이름난 군대도 많고 빨치산도 많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만큼 혁명적 낭만과 열정으로 약동하는 생기발랄하고 전도가 양양한 군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경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이 세상이 통째로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낙천가들의 집단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전문섭이도 외형을 보면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낙천가입니다. 그는 혁명군에 입대할 때 자기 부모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무산혁명이 승리하고 조국이 독립되는 날 이 아들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제를 접으신 다음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전문섭의 결이야말로 얼마나 엉뚱하고 낭만적인 것입니까? 안길이도 낙천가였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청해한 것은 형명에 대한 충실성도 충실성이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낙천적 성격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길은 비관을 모르는 낭만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우리 항일발치산들 속에는 이들뿐 아니라 수많은 낙천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총을 잡고 일제와의 판가리 싸움에 나선 투사들 모두가 다 언제나 비관을 모르며 혁명적 낙관으로 사하는 낙천가들이었습니다. 내가 강의령, 리을설, 전문섭, 한창봉 네 대원이 저지른 잘못을 엄중하다고 보면서도 그들에게 주의 이상의 처벌을 주지 않은 것은 그 소행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구김살 없는 낙천성과 배짱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그마한 사건을 겪고 나서 설사 우리가 고난의 행군과 같은 행군을 10번 한다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신념을 가지고 혁명하는 낙천가들은 옆에서 무슨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교수대에 오른다고 해도 여지부동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신념도 없이 모두가 혁명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혁명에 뛰어든 사람들은 아무 때든지 아늑한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동무들도 아마 행군도상에서에 쓴 가제자비에 대하여 쓴 회상기를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제자비는 혁명가들의 일상생활과 투쟁에서 낙천성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39년 가을에 도나 원정을 대부대 선해작전의 1단계 작전이라고 하는데 행군도상에서 쓴 가제자비란 바로 그 원정 과정에 있은 일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식량의 부족으로 심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적들을 떼에 던져야 식량 공작을 할 길도 열리겠는데 토벌대들이 그냥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움쩍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때는 메터키 한 마리도 올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내처 행군에 가다 나니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진대나무를 타고 넘을 힘도 없어서 매번 그것을 애돌아가곤 했습니다. 어쩌다가 휴식구령이 내리면 땅바닥에 노그라지든가 아무데나 들어누워 피곤을 풀곤 했습니다. 출발구령이 떨어진 다음에도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두도백하니, 이도백하니, 삼도백하니, 사도백하니 하는 송하강 상류 일대는 원래 진폴과 원시림이 많아서 포수들도 잘 다니지 않는 지대입니다. 그러다 나니 행군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동무들 용기를 내요. 이런 때일수록 기력을 잃지 말아야 하오. 양강구에 가면 휴식도 하고 식사도 푸짐하게 합시다. 나는 주저앉은 동무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고매주곤 했습니다. 나라고 왜 배고프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배고프고 피곤해도 그것을 내색할 수 없는 것이 사령관입니다. 어느 날 점심참에 나는 약간 경사가 진 평포지만 능선에서 휴식을 선포한 다음 경위대원들을 시켜 그 능선 아래쪽에 가서 정황을 살피고 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경위대원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걸작에서 개울물이 흐르고 있을 뿐 별다른 정황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대원 몇 사람을 데리고 개울가에 내려간 나는 군복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만가만 돌을 들추면서 그 밑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큼직한 가재 한 마리가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내가 그 가재를 물가에 내던지자 경위대원들이 가재다! 하고 일제히 환성을 올렸습니다. 대원들은 앞을 다투 개울물에 들어섰습니다. 며칠씩 굶은 사람들 같지 않게 다들 신바람이 나서 가재잡이를 하였습니다. 발이 정실이면 잠깐씩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 첨벙대며 돌아갔습니다. 온 대어가 가재잡이로 흥성거리였습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힘들게 대어를 따르던 동무들까지 승병내기로 개울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휴식하던 자리에 돌아와 불을 피우고 가재를 구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 새빨갛게 익은 가재를 넣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농지거리 소리가 터져 올랐습니다. 잠깐 동안에 가재잡이가 대어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몇 마리의 가재를 먹었다고 단번에 배가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재를 잡느라고 첨보덩거리는 사이에 대원들은 시장기도 피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재잡이가 있은 다음부터 행군 속도는 겁절이나 빨라졌습니다. 그날 나는 대원들의 명랑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대나무를 타고 넘을 맥도 없어 그것을 애돌아가곤 하던 사람들, 휴식구령이 떨어지면 피곤에 못 이겨 아무데나 벅벅 쓰러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처럼 명랑해질 수 있을까? 나는 가재잡이가 대원들의 낙천성을 개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가재를 잡느라고 복작 떠들어대며 돌아가는 사이에 피곤도 풀리고 기분도 전환되고, 그래서 힘도 나고 며칠 굶은 사람들 같지 않게 명랑해진 것입니다. 가재잡이가 대어의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은 것은 대원들의 낭만적인 정서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1939년 5월 단원날 옥돌거리라는 마을에서 군민합동 오락회와 운동회를 마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군민이 한데 어울려서 축구 경기도 했는데 볼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볼을 차단하니 헛다리질을 어떻게나 많이 하는지 웃어서 배꼽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구경꾼들은 그것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가 사람들한테서 더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무산지구 전투가 끝난 다음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소멸해보겠다고 사방에서 새까맣게 달려들고 있을 때 토벌대들이 끊임없이 나돌아치는 화령 땅 한복판에서 배포유하게 단어명절 놀이를 벌려놓고 축구 경기까지 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臨機웅변의 전법과 혁명적 낭만으로 끓는 담대한 심장을 지닌 조선인민혁명군의 병사 지휘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혁명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혁명 그 자체가 원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새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에 대한 숭고한理想을 가지고 그理想을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꾸준하게 투쟁해 나가는 사람이 혁명가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애당초 투쟁의 길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설사 혁명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오목한 시련과 난관을 도저히 이겨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혁명가의 인생관이나 인간적 본격, 그들의 생활 신조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은 신념이나 의지, 불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리상과 포부가 웅대하고 어떤 환경에서나 그 리상과 포부가 꽃피게 될 미래를 확고하게 낙관한다는 데 있습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와 낙관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3대 특질,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품격을 이루고 있는 3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외국 기자들이 나에게 주석께서 80에 50대의 건강을 지니시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질문을 받고 내 장수의 비결은 낙천적으로 사는 데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리적 연령이 생활을 얼마나 낙천적으로 하는가 하는 데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한나라 혁명의 성패나 생명력은 혁명적 낙관주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사람은 낙천적으로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기가 없이 우울하게 생활하는 군대는 단결도 안 되며 싸움도 잘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기초할 때 더욱더 강한 것으로 되고 혁명의 최후 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확고히 견지되는 것입니다. 혁명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감옥과 교수대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의 길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미래에 대한 터팀없는 낙관을 가지고 일편단심 혁명 승리를 위해 한몸 다 바칠 결의와 각오 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위협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혁명적으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혁명가들처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도 서슴지 않고 걷는 것이 혁명가들이며 설사 그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물과 불 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혁명가들의 인생이 가볍고 보람있는 것으로 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오에서 도주한 자들을 보면 예외 없이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 비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이 상승할 때 그 기류를 타고 우연히 혁명대오에 뛰어들었다가 고난이 중첩되고 정세가 불리해지자 얘따 모르겠다, 혁명이고 뭐고 나만이라도 살고 보자 하고 달아나버린 의지박약자들이었습니다. 1940년대는 우리 대우에서 혁명적 낭만과 낙관주의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였습니다. 그것은 매개 대원들의 진가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믿은 사람은 나와 함께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걸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혁명을 중도반단하고 대오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교양, 부단한 사상 단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적 낙관주의입니다. 적이 아직은 강하고 혁명이 언제 승리한다고 기약하기 어려운 때에 미래를 낙관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상교양, 사상단련을 부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희어들지 않는 강한 군대로 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초기부터 사상교양에 큰 힘을 넣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유격대원들을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불효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로, 우리 위협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나는 짬만 있으면 대원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했습니다. 대원들에게 독립이 되면 평양에 가서 승어국도 먹고 냉면도 한 그릇씩 먹고 모란봉에 올라가 대동강 구경을 하자고 하면 그들이 다 야, 빨리 그날을 앞당겨 와야지 하면서 주목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영기백배에서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개구리 요리로 명절 음식을 대신한 1940년 5.1절 날도 나는 대원들을 혁명적 낙관주의와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우등불두리에 모여 앉아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이야기, 자국에 대한 이야기, 고향의 부모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승리할 내일에 대한 이야기로 흥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전우들에게 동무들, 오늘은 우리 비록 개구리 요리로 일절을 세웠지만 일제를 타도한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대동강의 승어 요리로 조국 광복을 경축하자. 적들이 지금 우리를 어째 보겠다고 발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자부심, 조선공산주의자의 자부심도 더 높이 일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더 굳세게 싸워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등불에 비춰진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같이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첩되는 곤란을 낙관과 용기로 이겨내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고야 말겠다는 결의와 신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곤란 앞에서 팔짱을 지르고 먼 산만 쳐다보았거나 대원들에게 개구리 요리를 먹인 다음 그들에게 자, 이제는 시장기도 들었으니 모두 천막으로 헤쳐가라고 말했더라면 대우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명랑하고 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대원들은 오늘은 겨우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또 뭘 먹고 끼니를 굶대겠는가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아 명절 음식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전우들이 모두 환성을 지르며 두 팔을 걷고 떨쳐나선 것이라든가, 내가 우등불 앞에서 밤새도록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에 심취되어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은 자기 사령관의 모습에서 혁명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드놀지 않는 배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진드기처럼 따라다니지만 조선인민혁명군은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나의 배짱이었습니다. 지휘관의 정신 상태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배짱꾼이면 전사들도 배짱꾸러기가 되고, 지휘관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전사들의 신념과 의지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전사들의 낭만이 지휘관의 신념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인민대중의 낙관주의는 지도자의 신념과 배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려운 때 대중이 지휘 성원들의 얼굴부터 쳐다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 발치산들은 내가 이긴다면 이긴다고 믿었고, 내가 웃음을 지으면 혁명의 전도가 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낚시질을 하거나 콧노래로 조금 흥얼거리기만 해도 그들은 다음 작전은 다 이긴 작전이라고 판단하곤 하였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이 대원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최경하와 강도는 행군을 하면서도 대원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는 담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신념교양, 낙관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 것은 문해활동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문화오락을 떠나서는 항일유격 때 생활을 연할 수가 없고, 혁명적인 노래와 춤을 떠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걸어온 승리의 노정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 덕무가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 속에서 전진하여 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조선혁명처럼 노래와 밀착된 혁명, 노래로 엮어진 혁명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혁명 그 자체가 하나의 장중한 교향곡이고 노래를 낳는 도전입니다. 노래를 떠난 혁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내셔널이 노래를 떠나서 국제노동운동의 발전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북만원정 때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던 군중을 쟁취한 것도 노래였고, 우리를 피해 달아났던 중국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사랑하는 서무가였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 행로에서도 많은 작용을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이 자장가로 시작되었다면 나의 혁명투쟁은 압록강의 노래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평 나루터를 떠나 압록강을 건널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국을 찾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압록강가에서 다진 그 맹세를 생각하며 싸움의 길을 다그치곤 했습니다. 중학 시절부터는 자체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조선의 노래가 나오고 반일전가가 나오고 저국광복의 10대 강연가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 맹물로 끼니를 이어갈 때에도 노래를 부르며 힘든 고비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성장하고 혁명도 발전하였습니다. 배고플 때 노래소리를 들으면 배고프지 않았고, 힘이 지냈을 때 노래를 불러주면 기운이 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경희대원들이 눈 속에 파묻혀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써도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힘이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도 몸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는 눈 속에 미이라처럼 누워있는 대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대원들은 그 노래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행군을 계속하였습니다. 적들이 한때 수천 명의 병력으로 저창주 유격구를 봉쇄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고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혹심한 식량난과 적의 거듭되는 토벌로 사경에 이른 저창주 인민들을 결사전으로 불러일으킨 것이 아동단원들이 부른 혁명가요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에는 우리에게 전문예술단체도 없었고 직업적인 창작가나 배우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일유격대원들은 스스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이면서 유격대 행진곡과 같은 훌륭한 혁명가요들과 혁명적인 연극, 가극, 춤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청년학생운동 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격구 시절에도 연예 공연을 자주 조직하였으며,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서 대부대 유동전을 하던 시절에도 문화정서 생활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연예 공연은 산에서도 하고 주민부락에서도 했습니다. 연예 공연을 할 때에는 주변에 기관청을 걸어놓고 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적들이 달려들어도 마음 놓고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은 명절날에도 하였고 큰 전투를 치른 다음에도 하였으며, 부대의 신입대원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에도 하였습니다.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한 전국적인 목적은 군대와 인민을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강한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들 모두를 불굴의 혁명투사로 만들자는 데 있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는 공연 속에도 낙천적인 맛이 나게 하였습니다. 7년대 이중대 동무들은 보천리에 가서 군민연한 오락회 형식으로 연예 공연을 조직했는데 깔깔 웃음대회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깔깔 웃음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광고를 써붙였더니 농촌집 마당과 그 주변에 사람 사태가 날 지경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깔깔 웃음대회, 얼마나 기지 있고 익살스러운 표현입니까?
이 광고만 보고서도 사람들은 입가에 웃음을 그리었습니다. 빨치산의 연애공연은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일교대원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문화오락과 공연활동으로 기분 전환을 하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중읍과 강홍석이 희생된 다음에도 연거푸 2번이나 큰 규모의 연애공연을 조직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의 병사 지휘관들이 그들이 전사한 때만큼 그렇게 슬퍼하고 분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중읍의 장례를 한 그날 밤 수용지에서는 흰밥에 절인 고등어를 구워 저녁 식사를 마련했으나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김정숙은 고등어만 보면 어중읍의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곤 했는데 그를 잃고 난 다음 우리 대원들의 기분 상태가 얼마나 침통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 도중 우정 시간을 내어 오락회를 열었는데 대호를 지배하고 있던 비감을 춤과 노래와 요술로서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주를 진 다음에도 송화강가 수림 속에서 큰 규모의 연애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투사들과 역사가들이 그 공연을 신입대원들을 위한 환영 공연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한다면 공연을 조직한 목적이 거기에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어중읍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비애와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대호의 낙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이 굉장한 공연이었습니다. 황철나무를 베어다 가설 무대를 만들고 천막을 여러 개 모아 풍도 쳤습니다. 온 나무여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모포를 깔았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공연 종목을 써붙였는데 합창이 없겠는가, 덕창이 없겠는가, 무용이 없겠는가, 여술도 있고 하모니카 합주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은 호각을 불어 여닫게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신대원들과 구대원들, 짐을 지고 온 노동자들이 다 모여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숙이 여성해방가를 부르고 나서 춤을 추던 생각도 납니다. 춤을 출 때에는 면막 뒤에서 무용곡을 불러주었습니다. 막간 희국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안기에서 입대한 기다리대원과 연길에서 입대한 동무가 활동사진 변사처럼 영화 해설을 해서 관중들을 울렸습니다. 대뱅이굿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을 누가 했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 중국인 대원은 오늘날의 막간 교회 배우들처럼 긴 나무다리를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매우 이채로운 종목이었습니다. 그 대원은 행군 때마다 나무다리를 타고 다니며 대호가 지나간 다음 발자국을 메우곤 했습니다. 공연 종목 가운데는 저도원의 여술도 있었고 허궁을 들고 나와 이채를 띤 신입대원들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격대 생활을 보여주는 단막극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군 도중에 짬짬이 구상하여 대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연은 4-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관중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공연 뒤끝에 추가로 잠군을 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낙천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문화예술이 얼마나 큰 운을 내는가 하는 것은 항일혁명 시절의 연애 공연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명이란 사상의지나 규율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지, 도덕의리와 함께 낭만적인 감정 정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나서 자란 고향 산천과 부모 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감정을 떠나서 애국주의가 싹터 날 수 없습니다. 자기 집단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감정도 없이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심오한 사상을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항일혁명의 전 노정은 풍부한 감정 정서를 가진 낙천적인 유격대원들이야말로 자기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사상에 끝까지 충실하며 혁명 승리에 대한 철석 같은 신념을 가지고 한 몸을 바쳐 저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위군의 창조자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박길성이 최후의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국이여, 나는 그대를 자랑한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이다. 저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내는 열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수의 고문에 두 눈을 잃은 최희숙이 최후를 앞두고 무엇이라고 절규했습니까?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린 이미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 교육리들은 철새에 묶인 리게순에게 반성 연설을 한마디만 하면 목숨도 살려주고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게순은 이 원수놈들아, 내 기가 더러워진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아직도 몰랐느냐고 하면서 적들을 호되게 꾸짖은 다음 단두대에 올라 조국광복의 날은 멀지 않아 온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항일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모든 투사들은 다 혁명 승리에 대한 불변의 신념과 풍부한 감정 정서를 지닌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혁명가는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내일을 위해서는 꽃나이에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피 끓는 투사들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동무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내외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소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지금 여러모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문화도 모두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팽팽한 대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국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것은 어느 때든지 꼭 극복되기 마련입니다. 동무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오늘의 난국을 하루속히 해소시키고 조국을 멀리 앞으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낙관주의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김종일 동무와 같은 혁명의 새 세대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배심입니다. 김정일 동무가 혁명을 영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에게 김정일 동무만 믿어라. 그러면 만사가 다 잘 돼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종일 동무의 기상 속에 조선의 미래도 있고 21세기의 미래도 있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이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